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보니까 금융인데 금융은 크게 제가 4개 테마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근본적인 내용부터 하자고요. 자, 일단 금융이란 말은 기본 전제가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타인의 돈을 끌어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먼저 하시고, 두 번째 보니까 이때 타인 돈 끌어온 방식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지분금융 반대 무슨 금융? 부채금융. 물론 실제 시험은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시험 내겠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분과 부채에 대한 차이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지분은 당연히 뭐 있습니까? 투자한 대가에 대해서 반드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부채는 뭐 있습니까?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게 부채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에 돈을 빌렸을 때 돈을 갚는 방식이 다른 말 저당 상환 방법인데요. 이 저당 상환 방식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죠. 그죠? 네,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자, 이때 중요한 건 결국 고정금리가 중요한데, 고정금리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만 일단 생각하세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 방식이 무슨 방식이죠? 원금 균등. 요게 뭐죠? 원리금 균등. 요게 무슨 방식? 그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지금은.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당 유동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당 유동화란 말은 말 그대로 저당권이 이동된다, 양도된다,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첫 번째 저당이 유동화될 때 맨 먼저 돈을 빌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차입자죠. 그죠? 차입자에다가 그다음 뭐 있습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기관들을 뭐라 합니까? 금융기관. 같은 말이 1차 대출기관. 자, 그런 다음에 1차 대출기관,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2차 대출기관. 마지막에 누가 있죠? 투자자.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당을 설정되면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죠.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준 결과 자금이 고갈되면 뭐 있습니까? 잡았던 저당권을 판다. 그죠? 2차한테. 자, 2차 대출 팔면 2차 대출 기관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저당권을 가지고 뭘 발행합니까? 채권을. 여기 있는 이 저당 유동화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지난주에 보니까 했던 게 뭐냐 이겁니다. 차입자와 1차 대출 기관 사이에서 저당권이 매매되는 시장, 즉 저장시장인데 이게 몇 차냐? 1차. 그죠? 그 다음에 형성되어 있는 저당권을 다시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기간이 있죠? 여기 몇 차라고요? 2차의 저당시장. 자, 그러면서 이때 이 채권이 크게 3개 있죠? 자, 채권 제목이 뭐뭐 있습니까? 첫 번째, MBS. 그 다음 두 번째, CMBS. 그 다음에 ABS. 중요한 건 담보가 중요하죠? MBS는 담보가 뭐라고요? 오케이, 주택.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주택담보부 정권, 주택담보채권 쓴다. 그죠? C란 것은 상업이지, 커머셜인 거죠? 자, 담보가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채권 발행되어진 게 이게 CMBS입니다. 자, 그리고 ABS는 자산이 담보인 걸 뭐 있습니까? 가지고 채권 발행된 게 ABS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매년 이 자체가 한 문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틀 자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가보니까 우리 지분금융 중에서 중요한 게 리츠란 말과 그 다음에 PF란 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2개에 대한 개념을 보시는데 정확한 개념보다 어떻게 흘러간다 이거 아시면 돼요. 리츠는 한마디로 뭐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식인데, 자, 일단 이렇게 리츠 회사가 있으면요.
얘가 현재 투자 대상이 뭡니까? 어디 투자해요, 얘는? 부동산 관련돼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하는데 얘가 항상 투자자한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죠. 그죠? 해서 이 주식을 사면 결국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돈이 흘러 들어오면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을 뭡니까? 투자자한테 배당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현재 보니까 우리자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됩니까? 리얼 이스테이, 여기 뭐죠? 부동산. 인베스트먼트가 투자. 트러스트 신탁이죠? 그냥 그대로 한번 번역해보죠. 나 투자할 거야. 어디에다가? 부동산에다가. 내가 직접 투자합니까? 맡기는 거지. 여기 맡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부동산 투자 신탁 또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용어 쓴답니다. 어쨌든 얘는 중요한 건 직접 투자 방식이 아니라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물론 이 리츠 회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직접 얘가 주식을 관리하는데 여기 뭐라고요? 자기 관리지. 주식을 발행 후에 얘가 딴 데 맡긴대. 맡긴다 이게 뭐요? 이게 무슨 관리? 위탁 관리지. 그다음 세 번째, 기업이 회생시킬 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구조 조정을 위해서 하는 게 있죠. 이런 걸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이런 말 쓴답니다. 자, 일단 이런 이제 기본 개념 아시라고요. 그 다음에 PF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현재 보니까 부동산에 이 개발할 건데, 그죠? 이때 항상 PF 회사를 설립하죠. 하는데, 이 설립할 때 반드시 뭐 있습니까? 누가 설립합니까? 사업주가. 자, 이따 보니까 얘가 현재 대주단 말 뜻이 뭐예요? 은행연합, 그지? 은행연합. 그래서, 얘가 부동산 개발할 때 있는 은행 찾아가죠. 나 현재 이러이러한 개발을 할 거야. 하니까 얘는 분명히 뭘 요구합니까? 너 담보 제공하라 이거지. 요 담보가 뭐라고? 여기 담보야. P가. P가 뭐냐? 프로젝트. 절대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라 사업의 계획성, 사업의 수익성 곧 이 담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려주어서 돈을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을 뭐 있습니까? 예, 이렇게 돈을 갚고 남는 이익은 이 사업주 챙기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결국은 담보가 뭐냐 이게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지난주에 했던 게 뭐냐? 이와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이게 결국은 마지막 가서도 이걸 수업할 것이고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수업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사실은요. 또 중요한 건 각각의 테마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공부하시면 아마 조금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원래 우리 마지막 수업이죠, 그죠?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책도 177페이지 감정평가. 자,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 매년 보니까 시험에서는요, 보통 6개, 7개, 기본은 6개를 무조건 내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건 규정상 정의되어 있어요. 감정평가는 시험을 15% 이내 시험 낸다, 이상을 시험 낸다 했거든요. 15% 말 뜻은 무조건 6개는 시험을 내야 된다, 이런 의무정이 있다, 항상. 그래서, 자, 이 감정평가는 이제 내용이 꽤 복잡하지만요. 적어도 이것도 마찬가지. 달락달락 끊어서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일단 첫 번째. 그럼 현재 감정평가인데, 감정이란 말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설명이 한 번 없는데, 일단 뭐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초 강의니까. 감정평가 뭐 하는 겁니까? 평가한다. 뭐를 평가하는데? 부동산 평가에서 뭐 할 건데? 결국 이 말의 평가란 것은 이 물건 가격이 얼마 되냐 파악할 목적이죠. 자, 원래 이 감정평가란 말이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1원설이 있고 2원설이 있고 2원설 그 다음에 3원설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도 그거 합니까? 1월날 보니까 한 9시나 10시대에서 보니까, 진품 명품 TV인가? 해요? 본 기억이 없죠, 그죠? 왜 이런 게 도자기 갖다 놓고, 그림 갖다 놓고, 뭐 이게 진품이 아니 보면서, 그 어디에 물건 가격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본 적이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거기 가만히 들어보면, 걔들은 뭐 있습니까? 이 물건 감정한다 말씀입니까? 아니면 평가한다 말씀입니까? 아니면 감정평가를 말씀입니까? 네? 감정이란 말 쓰죠. 그러면서 그러면 뭐 있습니까? 이 물건이 진짜냐 아니냐 파악해 보면서 그 다음에 그래서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말하죠. 그 가격 측정합니다. 그럼 결국은 그 말은 뭐냐? 사실은 감정이란 말과 평가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굳이 평가는 용어 쓰지 말자. 감정이란 말만 써서 뭐 있습니까? 결국은 이 속에 이 물건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 가격이 얼마 된다. 이거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진품 명품이 TV에 있는 그 말이 뭐냐? 감정이란 말이 이게 이런 소리예요. 이게 감정이란 용어만 써라. 평가는 용어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원처는 뭐냐? 그건 말 안 된다. 어차피 감정이란 말과 평가는 뭐 있습니까? 다른 개념이다. 자, 이원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감정이란 말과 평가는 다른 용어인데 무슨 말이냐? 이 실제 감정이란 것은 이 물건이 진짜냐 아니냐 진위 여부를 파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을 뭐 있어요? 우리 뭐 속담이 이 말 아닙니까? 간보네, 간보네. 간을 보고 그 결과 이 물건 가격이 얼마 된다? 요건 평가에 대한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 둘 다 다른 개념이니까 반드시 감정, 평가는 용어를 둘 다 쓰라 이겁니다. 어떤 분은 평가는 용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있습니까? 언어의 정답이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감정, 평가는 말 정확한 말이 이거죠. 다른 말로 이 물건을 먼저 와서 확인해서 물건 어디 하자가 있냐 없냐 진위 여부를 파악합니다. 해서 그 결과 뭐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 물건 가격을 측정해 주는 게 뭐냐고 이게 감정평가랍니다. 그러니까 궁극적 목적 뭐 있습니까? 이 건물 가격을 측정하는데 다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 물건이 진짜냐 아니냐 진위 여부까지 파악해 주는 거 이게 감정평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요거부터 좀 정리하자고요. 자, 첫 번째 요거부터 합니다. 우리 책에 있는 177페이지입니까? 1번 기준 시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 학원 건물이 있죠. 이 건물 가지고 3년 전에 평가했을 때 이 건물 가격과 현재 평가할 때 3년 후에 평가할 때 가격은 같습니까?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합니다. 감정평가된 가격은 반드시 우리 감정평가 보고서는 딱 써놨습니다. 이 물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짜에 평가한 가격이다. 날짜를 반드시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평가 보고서 보니까 그냥 이 물건 21억 써놨어. 요것만 달랑 있는 거야. 언제 평가했냐에 따라서 분명히 가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항상 감정평가한 것은 반드시 언제 시점에 평가했다 이 시점을 반드시 명시합니다. 우리 거기 있는 그 시점을 뭐라 하냐? 용어상 요걸 가지고 기준 시점 용어 쓴답니다. 절대 이 말 대신 시험 이거 꽤 많이 내는 거예요. 현재 시점, 뭐 과거 시점, 또는 뭐 있습니까? 가격 시점. 하여튼 이런 정도의 말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말은 감정평가된 가격은 기존 시점의 가격이란 용어를 쓴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기준 시점은 이 기준 시점은 언제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평가사가 이 물건 평가했을 때 기준 시점 언제 할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일단은 우리 거기 있는 177페이지 가볼까요? 첫 번째 갈로 1번 기준 시점이라 그죠?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이 말은 결국은 3년 전이냐 현재냐 언제냐 그 뭐 있습니까? 날짜가 된다는 거예요. 실상은 중요한 갈로 2번이 중요합니다. 갈로 2번은 이제 바쁘죠. 뭐라 했는가 하면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 완료일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기준 시점 미리 정하신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 말 아닙니까? 항상 기준 시점은 반드시 가격 조사 완료일로 한다. 절대 이 말 대신에 자 어쨌든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의뢰한 날도 아니고 보고서를 작성한 날도 아니고 하여튼 등등 이런 용어는 절대 못 쓴다는 논리가. 자 실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런 거 우리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땅이 있죠. 보세요. 이 땅이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3년 후에 이 땅이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일단 근데 이게 언제 발표했는가 하면요. 2016년도 12월 25일 날 이걸 갖다 뭐 했습니까? 발표했답니다. 그럼 잘 알지만 이 땅이 현재 농지인데 얘가 3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라고 발표하자마자 땅값은요? 올라갑니까? 실제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건 상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라고 발표하자마자 땅값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평가할 때 농지를 평가하지 않고 상업을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의뢰인이 와서 감정평가 찾아왔습니다. 야, 이 물건 좀 평가해 달라 의뢰했어. 언제 의뢰했냐? 2016년도 11월 20일 날 의뢰했답니다. 이 물건을 갖다가. 그럼 평가서 이제 와서 확인해 봐야지. 도대체 이 물건이 뭐냐? 몇 평 되고 등기부 등본 띄보고 가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갖다 조사를 시작한 날이 언제 시작했는가 하면요. 얘가 보니까 11월 28일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 조사 끝났네. 완료된 날이 보니까 언젠가면 12월 15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 보고서를 갖다가 작성하기 시작한 날이 12월 20일 날 조사했다고. 조사 보고서 작성이 끝났네. 완료된 날을 보니까 12월 30일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이제 뭡니까? 제출한다고. 제출하는 거 보니까 1월 4일 날 제출했다고. 그러면 이 보고서를 받고 있는 의뢰인은 이 물건이 평가된 게 상업용으로 평가되어 있겠습니까? 보고서에. 아니면 농지를 평가되어 있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가사가 이 물건 평가할 때 내가 확인한 것만 평가해야 됩니까? 확인치 못한 것도 평가해야 돼. 확인한 것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네? 내가 확인한 것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확인 언제까 했는데, 요 날까지 조사가 완료된 날까지 확인한 거 아니에요. 그지? 그 다음부터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시작하고 평가보고 작성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항상 감정평가서는 이 물건 평가할 때 내가 확인한 내용만 평가하게 돼 있어. 확인치 못한 건 절대 평가하지 말듯이 이거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확인한 것은 요
조사가 완료된 날까지 평가, 저기 확인했다고. 그 어디에 평가를 시작하고 보고 작성한 것은 이후에 뭐 있으면 여기 있는 요 자료만 가지고 평가한다, 항상. 그러니까 언제든지 평가사가 이 물건 이 평가할 때 가격 조사가 완료한 날입니다. 요 날짜로 평가되어 있다고. 그러면 얘는 이거 언제 발표했습니까? 25일날 발표한 거 아니야. 그죠? 조사 완료되기 전까지 뭐 있습니까? 농지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건 상호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15일까지 확인했다니까? 거기에 발표한 건 내가 확인 못했다니까? 논리가. 그래서 항상 조심할 건 감정평가된 가격은 특정한 시점에 있는 가격인데 이걸 다른 말로 통칭해서 기준 시점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준 시점 가격은 반드시 가격 조사 완료를 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근데 우리 거기 설명된 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래서 나왔죠? 기준 시점 미리 정하여 진들은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과거에 있는 것도 평가할 수 있고 현재 있는 것도 평가할 수 있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미래에 있는 것도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런 걸 먼저 하시라고요. 그러면 과거에 있는 평가를 우리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이게 소급평가, 이래서 소급평가. 현재 있는 상황을 평가한다. 현재 상황에 대한 준말이 뭐냐?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있는 평가를 보니까 이게 기한부 평가가 있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조건부 평가가 있어요. 자, 원칙은 어느 게 원칙이냐? 당연히 뭐 있습니까? 현재 있는 상황 평가 이 원칙이겠지. 그렇죠? 지금 있는 상태를 그대로 평가하는 원칙 아닙니까? 자, 다시 해볼게요. 이걸 자꾸 암기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평가사야. 이 물건 평가할 때 지금 있는 요 상태를 그대로 평가하는 게 뭐냐? 현황평가라고. 우리 학원 보니까 가장 큰 게 뭐 있습니까? 가장 큰 장점이 뭐 있습니까? 우리 학원 장점, 가장 큰 장점. 응? 제일 큰 장점. 주차장 있다. 그지? 가장 큰 단점. 부족하다. 뭐가? 주차장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상태야. 옥상 가면 옥상에 약간 조금 이 파손이 있죠. 그죠? 파손등이 있는데 그 있는 자체를 그냥 그대로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게 현황평가예요. 현재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런 개념 보시면서 소급이란 말은 뭐 있습니까? 이런 경우 있죠. 우리 보통 소급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이런 겁니다. 소송 같은 것은 보통 사건 자체 이미 발생된 겁니까? 발생할 거예요. 발생한 거잖아. 그지? 그 사건은 벌써 과거 아니야? 지금 봤을 때 과거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평가가 보통 소급평가예요. 그 다음에 미래라는 건 뭐냐? 이런 경우 있죠. 우리 학원 건물 현재 2층 건물 아닙니까? 나 같으면 절대 2층 건물 안 짓겠어. 이 좋은 땅에도 뭐 있으면 한 4층, 5층 건물 짓겠다고.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내가 5층 건물 지어준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상이지. 그죠? 이런 미래에 있는 상황을 평가하는 게 곧 이게 조건부이면서 기한부라고요. 그러니까 시각이 중요한 게 첫 번째 알 것은. 자, 그럼 결국은 첫 번째 소급이란 말은 키워드가 뭐냐? 무조건 뭐 나와야 돼? 과거 어느 시점 이 말 나오겠다죠?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나 현재 소송 걸려 있어. 집주인하고. 그래서 3년 전에 했던 사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3년 전에 그 당시에 있는 상황을 평가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결국은 과거 소급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현황평가는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현재의 상황이지. 현재 상황에 대한 준말이니까. 현재 있는 상태 그 말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한부란 말과 조건부란 잘 알까? 우리 민법 시험 배우고 있는 기한과 조건 그 말입니다. 기한이라는 것은
시간만 경과되면 반드시 그 사건이 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뭐 있으면 확실성 있는 뭐 있습니까? 예, 미래에 있을 때 곧 이 기한부라고요. 조건이라고 해서 뭐 이 가정 붙어 있는 거죠. 뭐뭐 한다면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15층짜리 상가 건물이 들어선다면 이와 같이 어떤 가정 확률을 두고 있는 게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조건부 평가되죠. 그래서 조건부는 다른 말로 우리 보통 불확실성. 자,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미래일 때가 곧 이게 조건부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조건부는 우리 주로 이 말 많이 쓴다고요. 상정한다. 이 상정이란 말이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정을 둔다 이런 의미예요. 가정을 둔다. 자, 이제 쉽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조건부요. 바다가 육지라면 반드시 돼? 네? 바다가 육지라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지. 꼭 되는 건 아니지. 그죠? 이런 게 뭐냐? 조건부라고. 얘는 바다가 육지가 되니까 이 말은 뭐예요? 시간만 경과하면 무조건 오는 거지. 그런 게 다른 말 뭐 있습니까? 예, 기한부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러한 개념이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부동산학은 키워드 이 자체를 움직이셔야 되지 절대 이 안의 내용을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설명된 게 뭐냐? 우리 177페이지 큰 2번입니까? 갈로 4번입니까? 갈로 3번 보니까 예,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거기 현, 황, 평가 있죠? 설명이 쭉 쓰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상태, 현재 상태 이런 말 나오죠? 나왔을 때 이게 다른 말로 현황 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란 것은 뭐 있습니까? 예, 불확실하지만 또는 상정하여 이 말 나오죠? 나오는 순간 이게 다른 말로 예, 조건부 평가입니다. 뭐 큰 어려움 없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선 다음에 이건 확률성 아닙니까? 들어설 수도 있고 들어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이게 다른 말로 조건부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한부는 장래에 도달할 시점. 즉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니까 이 말은 반드시 온다는 거지. 그죠? 시간만 경과에 오는 그러한 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이게 기한부 평가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속업이랑 무조건 뭐 나야 됩니까? 과거. 자, 일단 그려보시고 D장 넘어갑니다, 이제. 예, 큰 2번 가보니까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자,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 자, 평가 분류인데요. 일단 얘는 가장 기본 거기 크게 4개, 5개 있죠. 개별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 독립평가가 있어요. 자, 일단 요거 한번 물어보자고요. 다시 해볼게요. 현재 보니까 토지가 이렇게 4필지가 있어요. 집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 필지가 있다고요. 그럼 물어보자고. 원칙은 감정평가할 때 각각에 있는 필지마다 따로따로 평가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 전체를 다 묶어서 해야 됩니까? 응? 이러면 감정평가에서 어떡할 거예요? 필지랑 결국은 하나의 소유권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집과 옆에 집을 같이 묶어서 평가합니까? 아니지. 각 집마다 따라 평가하겠다, 원칙은.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예, 원칙은 물건마다 예, 각각을 분리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원 1번 따로, 집원 2번 따로, 집원 3번 따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니까요, 예외적으로 일괄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구분평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2회 보니까 부분평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3개만 좀 지금 기억하시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요. 한번 봐볼까요? 우리 땅을 평가해 보니까 집원 1번은
요 전체가 제곱미터당 보니까 100만 원 이렇게 평가된답니다. 집원 2번은 보니까 요 전체 보니까 평당 제곱미터 얼마 된 거면 140만 원 된다. 140만 원. 집원 4번도 이 14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집원 3번은 보니까 앞에 땅은 210만 원, 뒤에 땅은 보니까 12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땅값 자체가 같은 필지라도. 그러면 이때 보니까 원칙은 집원 1번 땅값 다 같은 거죠. 요거 한 개를 그냥 평가한다는 개별 평가를 갖다가. 근데 집원 2번과 집원 4번 땅값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같으면 굳이 분리해 평가할 필요 있을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괄이란 말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로 합친다는 거지. 요 두 개를 묶어서 평가한다. 이게 일괄 평가시키 말해서. 그러면 일괄 평가는 물건이 몇 개죠? 둘 이상이죠? 둘 이상의 물건이 있을 때, 요 뒷말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한번 분명히 설명되어 있는데, 둘 이상의 물건이 있을 때, 뭐 있습니까? 일체로 이용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땐 일괄 평가할 수 있다 써놨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일체로 이용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반드시 물건 두 개 땅, 둘 이상 땅 나오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일괄 평가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9번이 뭐냐? 9번은 얘는 기본 전제 이겁니다. 보세요. 자, 집원 3번은 보니까 땅값이 앞에 땅은 평당 210, 뒤에는 평당 120입니다. 그럼 이걸 묶어서 평가 말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될 거예요. 땅값 다르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이 물건이 몇 개예요? 한 개의 집원인데, 한 개의 물건인데, 가격이 다 같습니까? 다르죠? 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분리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걸 뭐라는 다른 말로 구분평가. 자, 문제는요. 요 부분이란 말이 좀 힘들거든요. 요 말과 우리 가장 많이 힘든 게 뭐냐? 요 말과 요 말 차이를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다고. 자, 구분은 뭐예요? 그냥 구분은 한 개 있는 물건 그냥 분리시키는 거예요. 요 부분 반대가 뭐죠? 전체. 요 경우요. 요 전체 필지가 있는 한 필지에 있는데 가끔 보니까 이런 경우 있습니다. 가끔 요만큼 요 땅이 도로에 편입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종종 있죠. 한 필지 중에서. 그럼 이때는 이 전체를 다 평가할 필요 있어? 없잖아요. 여기 있는 이 부분만 평가하면 될까 합니까? 그죠? 따라서 이 말 뜻은 뭐냐? 얘는 보니까 전체 중에서 어떻게? 일부분을 평가한다. 이 말하면 곧 이게 뭐 있습니까? 부분평가요. 나중 가면 설명하지만 이건 두 개 혼돈하기 쉬우니까 보통 뭐라 합니까? 이걸 우리 앞말만 따서 이렇게 가구 이렇게 암기합니다. 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땐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랬습니다. 부분은 분명히 이 반대가 전체 반대의 전체 중에 일부분을 평가한다. 이 말 나오면 부분평가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봤으면요. 예, 우리 거기 있는 책에 있는 책이 아니고 문제를 이제 좀 정리합니다. 문제. 지금부터 뭐 있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만 정리할 거예요. 자, 1번 보니까요. 예, 뭐나 있습니까? 키워드, 조건부 쭉 가봐. 또 뭐가 있어? 예? 상정. 그지? 상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가정을 둔다 이 말입니다. 일본식 용어 상정이 우리말로 쓰면 가정을 둔다. 이게 조건 이게. 그죠? 너 그런 것만 아시라고. 키워드가 뭔가 자꾸 움직이셔야 돼. 물론 이 말이죠. 부동산 가격의 정감이 요인에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될 경우에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그런 걸 다 보지 말고 키워드 보니까 상정한다 또는 불확실성 요 말 나왔을 때만 조건부 평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2번 갑니다.
일괄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본 전제 뭐 나와야 돼? 둘 이상 요 말 나오면 끝이야. 뒤에 볼 필요 없어. 물론 뒤에 설명되어진 게 일체로 거래되거나 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는 건데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자, 그럼 3번 가볼까요? 3번 보니까 구분 나이치. 근데 쭉 보시면 그 중간에 키워드 뭐 있습니까? 일부만. 여기 뭐지? 부분평가지. 부분. 구분이 아니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 시점은 언제요? 뭐가 완료된 거예요? 그렇지. 자, 다시 할게요. 평가 상상은 내가 확인한 것만 평가하게 돼 있어. 내가 확인했다 이 말은 뭐 있으면 가격 조사를 갖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가격 조사 완료일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일단 그런 것만 지금은 정리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자, 일단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감정평가 전체에 있는 틀을 좀 설명드리기 좀 쉬었다가 일단 요거까지 하자고요. 좀 쉬었다 할게요.